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아들 때문에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모릅니다. 주변에서는 노총각이라고 수군거리고 친척들이 모이면 언제나 아들 결혼 이야기만 나오니 정말 괴로웠어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 갑자기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28살의 예쁜 아가씨였어요. 아들보다 12살이나 어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도 봄이 온 건가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아이의 행동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부터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고 말투도 어딘지 건방져 보였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니까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교제를 하더니 갑자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웠지만 40살 노총각이 겨우 찾은 신부인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며느리가 될 그 아이와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불편함이 커져갔습니다. 결혼 예복을 고르러 갔을 때도 제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혼자서만 결정하더라고요. 예단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말하고 제가 뭐라고 하면 어차피 자기가 받을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냐는 식이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했지만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신부 측 하객들을 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신부 어머니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친척들도 뭔가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혼생활 초기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새댁이라고 열심히 살림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 아들도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와도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지 않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니까 참았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며 아들한테 하소연했어요. 아들은 당연히 아내 편을 들었고 저에게 엄마 미나가 아직 어리니까 이해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미나는 며느리 이름이에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아직 결혼 적응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아기까지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들은 너무 좋아했고 며느리도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그때만큼은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제가 며느리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입덧이 심하다고 하니까 매일 죽을 끓여다 주고 몸이 무겁다고 하니까 집안일도 다 해줬어요. 아들도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고요. 그렇게 10개월을 기다려서 드디어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예쁘고 건강한 아이였어요.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며느리는 출산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손녀 돌보는 것도 저 몫이었고 집안일도 전부 제가 해야 했어요. 새벽에 손녀가 울어도 미나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척했어요.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미나가 아직 회복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갓난아기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니까 몸이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친구들과 쇼핑을 다니고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가정부 취급했어요. 어머니, 기저귀 갈아주세요. 어머니, 밥 해주세요. 어머니, 빨래 좀 해주세요. 하루 종일 이런 식이었어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미나야, 내가 엄마인데 왜 나만 돌봐야 하니?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른 집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차마 불평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아들은 회사 일로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밤에는 손녀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집안일에 치여서 쉴 틈도 없었어요.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돌이 지나갈 무렵 아들에게 갑작스러운 발령이 났습니다. 싱가포르 지사로 1년간 파견을 가게 된 거예요. 아들은 고민했어요. 가족을 두고 혼자 갈 수는 없다고 했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승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강조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막상 준비를 해보니 손녀와 함께 외국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며 포기했어요. 결국 아들만 싱가포르로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들이 제게 부탁했어요. 엄마, 미나와 서윤이 부탁드려요. 1년만 참아주세요. 서윤이는 손녀 이름입니다. 저는 물론 괜찮다고 했죠. 아들의 미래를 위한 일인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와 1년을 어떻게 지낼지 막막했거든요. 아들이 떠나고 나니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완전히 저를 하인 취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아침 차려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들 때까지 온갖 심부름을 시켰어요. 빨래, 청소, 요리는 기본이고 손녀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재우기까지 전부 제 몫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사이에 친구들과 만나거나 집에서 드라마를 보며 놀았어요. 더욱 기가 막힌 건 며느리의 말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몸이 아파서 좀 쉬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서윤이는 누가 돌보나요? 제가 아직 어린데 혼자서는 무리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29살이 뭐가 어려서 자기 아이도 못 돌본다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손녀를 생각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동안 며느리는 점점 더 방자해졌어요. 밤늦게 친구들과 놀고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고 집에서도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제가 뭔가 말을 하면 아, 네 하고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한 번은 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며느리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저더러 혼자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손녀 앞에서 싸울 수는 없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늦게 들어와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놔뒀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거실로 가져다 놨어요. 그런데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떴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늘 밤 정말 좋았어. 내일도 만날까? 라는 메시지였어요. 보낸 사람은 오빠라고 저장되어 있었는데 제가 아는 한미나에게는 오빠가 없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메시지들도 확인해 봤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동안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우리 아들은 싱가포르에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더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하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거나 새로운 옷들을 자꾸 사입거나 핸드폰을 볼 때마다 몰래 웃음을 짓거나 하는 행동들이요. 그리고 아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도 어색해했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할 때마다 언제 나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어디에 갔다고 했는지 모두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영수증들, 택시 이용 내역,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두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물론 며느리가 모르게 조심스럽게 했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한 증거들이 모였어요. 며느리는 거의 매주 2, 3번씩은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주로 호텔이나 모텔을 이용했고 때로는 그 남자의 집에도 갔던 것 같아요. 아들한테는 친구들과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며느리가 실수로 흘린 대화였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방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서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감시해서 스트레스야. 빨리 남편이 돌아와서 따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빠랑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아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상처받을 게 걱정됐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더 버텼어요. 며느리의 무시와 외도를 알면서도 손녀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손녀만큼은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아들이 돌아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3월 말에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서프라이즈로 일주일 일찍 돌아오겠다는 거였어요. 업무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서 가능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아들의 귀국 날짜를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미리 알면 준비할 시간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 그 주에 며느리가 대학 동창들과 3박 4일로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여행을 간 사이에 아들이 돌아오면 모든 걸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이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연락했어요. 엄마, 깜짝 선물로 일찍 왔어요. 미나와 서윤이 얼마나 놀랄까요? 저는 아마 정말 놀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다른 의미로 놀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들이 너무 반가웠지만 곧 들려줘야 할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아들은 손녀를 안아올리며 너무 좋아했어요. 서윤아, 아빠야. 많이 컸네. 손녀도 아빠를 기억하는지 까르르 웃으며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나는 어디 있어요? 아들이 물어봤을 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미나는 친구들과 제주도에 여행 갔어. 그런데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여행 가방을 내려놓으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부터 말했어요. 가정부 취급한 것, 손녀 돌보는 것까지 전부 제게 떠넘긴 것,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들을 차례차례 설명했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엄마, 미나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걸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하니까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도 사실을 말했을 때 아들의 얼굴은 완전히 하얘졌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응, 아들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문자 메시지, 사진, 외출 시간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모텔 영수증까지 모든 걸 보여줬어요.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벽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미친. 내가 싱가포르에서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을 때 이런 짓을 했다고? 저는 아들이 너무 흥분해서 걱정됐어요. 아들아, 진정해. 서윤이가 깰까봐 걱정돼. 아들은 한참을 화내더니 이내 냉정해졌어요. 엄마, 이혼할 거예요. 이런 여자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아들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아, 그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서윤이는 어떻게 할 거니? 당연히 제가 키울 거예요. 이런 엄마 밑에서 클 순 없죠. 아들은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외도에 대한 증거들도 정리했어요. 저도 최대한 도왔죠. 1년 동안 모아둔 자료들이 이때 빛을 발했어요. 변호사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 위자료와 양육권을 받는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이틀 후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앉아 있는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언제 들어왔어요? 왜 미리 연락 안 해줬어요?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깜짝 선물이야. 그런데 나도 선물이 있어. 아들은 탁자 위에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서명해. 며느리는 그 서류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혼이 무슨? 갑자기라고? 너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 아들은 제가 준비해둔 증거 자료들을 며느리 앞에 쫙 펼쳐놨어요. 며느리는 그 자료들을 보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이건 변명하지 마. 다 증거가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가 싱가포르에서 가족을 위해 죽어라 일하고 있을 때 너는 다른 남자와 놀아났지? 그것도 우리 집에서 내 딸을 내 엄마한테 맡겨놓고 말이야. 며느리는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어요. 용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다 알아. 1년 동안 가정부 취급하면서 서윤이까지 떠넘겨 놓고 자기는 바람 피우러 다녔잖아.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할 말을 다 했어요. 미나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하루 종일 가정부 부리듯이 부리고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서윤이는 내가 낳았으면서 기저귀 갈기부터 밤에 재우기까지 전부 나한테 떠넘기고 그러면서 너는 뭘 했니? 다른 남자랑 놀러 다녔잖아. 저의 말을 들은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니까 변명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자 아들이 더욱 화를 냈어요. 미나, 너 정말 최악이야. 내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서 바람까지 피웠어?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야? 며느리는 계속 빌면서 정말 실수였어요. 잘못했어요를 반복했지만 아들은 들을 생각도 없었어요. 실수라고? 몇 개월 동안 계속 만난 게 실수야. 너희들 문자 다 봤거든. 사랑한다고 하면서 호텔 가고 그런 게 실수라고.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바람 폈어요. 그런데 당신도 책임 있어요. 저를 혼자 놔두고 1년이나 외국에 있으면서 뭘 기대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아들을 탓하다니요. 아들도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뭐라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돈 벌러 간 건데 그게 내가 바람 필 이유가 돼?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가정부 취급하고 남편은 없고 아이는 울어대고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제대로 된 며느리, 엄마 노릇을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핑계를 그렇게 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만해.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어. 서류에 서명하고 짐 싸서 나가.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서윤이를 안으려고 했어요. 서윤이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제 딸인데 왜 못 데려가요? 하지만 아들이 막았어요. 안 돼. 너 같은 엄마 밑에서는 못 키워. 증거도 다 있고 변호사도 양육권은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했어.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처지만 생각하는 게 끝까지 똑같더라고요.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위자료는 내가 바람 폈으니까 한 푼도 안 줘. 양육비도 마찬가지고. 그 대신 서윤이와는 면접 교섭권은 줄 테니까 정기적으로 만날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 남자와 완전히 헤어져야 하고 술이나 남자 문제로 문제 일으키면 그것도 박탈할 거야.
며느리는 한참을 울면서 있다가 결국 서류에 서명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죠. 증거가 명확하니까 법정에 가봐야 더 불리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는 짐을 쌌는데 가져갈 게 별로 없더라고요. 결혼할 때 가져온 것도 많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별로 살림살이를 늘리지 않았거든요. 짐을 다 싸고 나서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서윤이를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윤이는 며느리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제가 키웠으니까 당연히 저를 더 따를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가 안으려고 하니까 울면서 저에게 안겼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서윤아, 엄마가 나쁜 일을 해서 떠나야 해. 나중에 크면 엄마를 용서해줘.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아직 두 돌도 안 된 서윤이가 무슨 말인지 알 리가 없었죠. 그리고 진짜 엄마 역할을 한 건 저였는데 무슨 엄마 타령인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정말 후련했어요. 1년 동안 참았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 끝났으니까.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서윤이도 안아서 셋이서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을 거예요. 아들은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육아휴직을 받았어요. 회사에서도 상황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저 그리고 서윤이 셋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들도 서툴렀어요. 기저귀 갈기, 밥 먹이기, 재우기 같은 걸 제대로 못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서윤이도 아빠를 점점 더 따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보기 좋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윤이를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제가 만나게 해주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서윤이 친엄마니까 완전히 끊을 수는 없잖아. 대신 조건을 확실히 하자. 그래서 한 달에 2번, 주말에 몇 시간씩만 만나기로 했어요. 물론 그 남자와는 완전히 헤어진다는 조건이었죠. 며느리는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아마 서윤이를 정말 그리웠나 봐요. 첫 면회날 며느리를 봤는데 많이 초라해져 있더라고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아마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서윤이를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윤이는 여전히 며느리를 낯설어했어요. 울면서 제게 안기려고 하고 며느리가 안으려고 하면 더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서윤이가 저를 기억 못하네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제대로 돌본 적이 없으니까. 아들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아무리 그래도 서윤이 친엄마니까요. 그렇게 몇 번 면회를 하면서 며느리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한테 더 신경 쓰고 저에게도 예전보다는 정중하게 대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라고 사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아들의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번 깨진 믿음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죠. 현재는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들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직했고 저는 서윤이를 돌보면서 살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손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서윤이도 많이 자랐어요. 이제 할미라고 저를 부르고 아빠라고 아들을 부르면서 제잘제잘 말을 해요. 정말 똑똑하고 예뻐요. 그리고 며느리와의 면회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서윤이는 며느리를 완전히 따르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덜 울어요. 며느리는 지금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남자와는 정말로 헤어졌는지 더 이상 연락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일을 계기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1년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참지 않고 증거를 모으지 않았다면 며느리의 외도를 밝혀낼 수도 없었을 거고 아들도 계속 속아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서윤이도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랄 뻔했고요. 지금 우리 가정은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요. 아들도 서윤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저도 진짜 손녀를 돌보는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아들이 혼자서 서윤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도와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서윤이에게도 진짜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주고 싶고요. 며느리도 이 일을 계기로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서윤이의 친엄마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엄마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해요. 그래야 서윤이도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요. 돌이켜보면 그 1년이 저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배운 것도 많았어요. 인내심의 중요성,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제 아들과 손녀를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서윤이가 할미 사랑해라고 말할 때면 정말 행복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잊게 해줘요. 그리고 아들이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라고 할 때면 정말 뿌듯해요. 이제는 정말로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아침에 서윤이가 깨면서 할미 하고 부르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고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서윤아 아빠 왔어 하고 말하는 소리로 하루가 마무리돼요. 이런 게 진짜 가정의 모습이겠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참고 기다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걸 제가 몸소 경험했으니까요.